네, 자, 우리는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의 일반적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요, 자, 등기 절차 총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뭐 X 토지에 대해서 10억 원으로 뭐 4월 1일 날 뭐 매매를 하고서 그리고 뭐 4월 30일 날 이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즉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 일반적인 내용을 봅니다. 자,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면은요, 갑 앞으로 지금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갑과 을 사이에 공동 신청해서 갑에게서 이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갑에게서 이해서 이제 을 앞으로. 자, 최초의 소유권 등기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래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가 돼 있다고 하면은 이때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이렇게 등기 원인을 적는 거죠. 자, 보통 일반적인 등기는 다 등기 원인을 적습니다. 그런데 보존 등기만 이렇게 이제 등기 원인을 적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을 앞으로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느냐. 해서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어떻습니까? 신청 절차가 나온다는 거죠. 신청 절차가 있고요. 신청이 다 끝나면은 이제 등기관이 등기를 이제 실행하는 절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나면은 이제 등기관이 등기를 이제 실행하는 절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책 순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청주의가 나왔죠. 신청주의.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 직권에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테마로서요,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 등기 신청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해서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람, 법인 아닌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다. 즉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럼 이런 자들이 신청에 의한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누가 신청하느냐 했을 때는 이런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얻게 되는 등기 권리자와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누가 신청하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등기 신청이 누가 되느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동 신청이다. 그러나 일방이 등기 절차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그때는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예외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뭐 보통은 공동 신청입니다만은 뭐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등기를 신청할 때 원칙은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신청할 때, 자, 빈손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닌 거죠. 신청할 때 제공해야 될 정보들이 있는 거죠. 제공 정보는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죠. 신청서. 그리고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된 사항이 진실하다, 정말 진정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또 첨부 서면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신청 정보와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등기를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죠. 등기 신청 방법은 직접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를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출석하여 신청하는 방문 신청과, 자,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이제 송신하는 방법인 전자신청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우리 책에서는요, 먼저 등기 신청 방법에서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다. 그리고 이때 제공해야 될 정보로는 신청 정보, 첨부 정보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것은 순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공 정보가 있고, 이런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신청 방법으로서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청 정보를 가지고요,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건 다 끝났잖아요. 우리가 방문 신청을 예를 들면은 신청서하고 첨부 서면을 모두 이제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제출했죠.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방문 신청에서 다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모두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신청 절차까지 우리가 한 것이죠. 자, 제출을 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등기관이 등장을 해서 이제 등기를 실행하는 절차가 나오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등기 실행 절차입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자, 실행 절차는 간단히 큰 흐름을 보도록 하죠. 자, 전자 신청이든 방문 신청이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이제 뭐 방문 신청을 했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방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 예, 등기소에 가게 되면은요, 이제 출석해서 등기를 신청하면은 등기소 1층에 이제 전산 직원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방문해서 신청한 내용을 보고요, 그 전산 직원들이 이것을 컴퓨터에 다 옮겨 적습니다. 입력을 해요, 입력. 하나하나씩 입력을 해서요, 그것이 모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모두 저장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접수가 된 걸로 봅니다. 저장이 다 되면 접수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접수증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이 다 되면은 이제 접수가 된 것이고, 접수증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했다고 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저장 다 끝나가지고 접수증 주면은 접수증까지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요, 처리 조직에 이렇게 전산 직원들이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저장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송신하면은 바로 저장이 돼버리겠죠. 저장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접수 번호가요 생성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고, 방문 신청하면은 다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전자 신청은 자동적으로 저장되고, 방문 신청하면 전산 직원들이 모두 이렇게 입력이 끝나게 되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접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장되면 접수가 되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접수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이제 신청서나 첨부서면 이런 서류들을 심사를 합니다. 등기관들이 심사를 한다는 거죠. 이때 심사는요, 만약에 이때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이런 것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만약에 다툼이 생겼을 때는 이것은 판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뭐 등기관이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이런 것까지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등기관은요, 신청할 때 이걸 심사합니다. 신청서, 첨부서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는지에 대한 서류 심사를 한다는 거죠. 서류 심사만 하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식적 심사. 서류 심사만 하는 것이지 과연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정말로 매매가 있었냐 이런 것까지 심사, 유효냐 무효냐 뭐 여기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심사를 합니다. 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 주민등록 등본이 하나 안 들어왔다랄지. 자, 그러면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흠결이 생겼는 거죠. 흠결이 생겼으면 어떻습니까? 실행을 거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간단한 어떤 서류 하나 빠졌다고 해서 실행을 거부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신청인에게 이제 불이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하나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요, 보정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정이라는 것은 보완하여 정정하라라고 보정을 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정을 명하면요, 그 다음 날까지 그 서류를 가져오게 되면은 등기를 이제 실행하고, 그 다음 날까지도 보정을 안 해요. 안 하면 어떻습니까? 등기를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행을 거부하는 각하를 하게 됩니다. 각하. 자, 만약에 보정을 했다든지 처음부터 신청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등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실행. 그러니까 보정을 명하고 보정을 했을 때도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보정을 명했는데 보정을 하질 않아요. 않으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죠. 실행을 거부, 등기 실행을 이제 거부하겠죠. 아니면 처음부터요, 등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는 신청이 들어왔어요. 심사를 해보니까. 이건 보정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실행을 거부하겠죠. 이렇게 실행을 거부하는 처분, 이런 걸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 바로 각하를 하는 거죠. 실행을 거부하는 걸 각하라고 해요. 그러면 각하 사유가 없다든지 하게 되면 이때는 실행을 하겠죠. 그럼 등기를 실행한다는 건 뭐냐면요, 등기부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등기관이 하나하나씩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실행이라고 합니다. 실행. 그래서 기록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실행한다는 건 결국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기록을 해서요, 그 기록이 이제 다 끝났어요. 기록이 다 끝납니다. 기록이 다 끝나는 것은 언제 기록이 끝나냐면요, 기록을 한 다음에요, 자, 등기소의 등기관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1호 등기관, 2호 등기관, 3호 등기관 여러 명이 있겠죠.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 처리를 누가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도대체 이 처분을 누가 했느냐, 이 처리를 누가 했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누가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이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 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는요, 안에가요, 이 식별 번호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마다 식별 번호들이 있어요. 식별 번호들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등기관, 여기 등기관, 여기 등기관, C, D 이렇게 있으면요. 이 등기관은 자기 책상 앞에 있는 컴퓨터만을 가지고요. 등기를 실행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등기를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마다 다 보안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치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등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등기를 해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등기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를 다 끝낸 다음에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식별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식별번호가 딱 부여가 돼가지고 식별번호가 부여됨으로써 누가 등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가 이제 취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등기를 했는지. 이 식별번호들은 이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 버튼을 클릭함과 동시에 식별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이제 기록이 이제 다 끝나게 돼요. 기록이 다 끝나면 맨 마지막에 완료 버튼을 누르겠죠.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 식별번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식별번호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이 식별번호를 부여한다는 의미는요. 누가 등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사무, 처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면요. 비로소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누가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기 실행 절차예요. 자, 완료가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완료가 되면은요, 등기가. 자, 갑액에서 을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갑액에서 을으로 이전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된 거죠. 그럼 완료됐을 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을이 먼저 접수를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등기를 병부터 먼저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버리겠죠. 또 저당권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1번 저당권 접수를 했는데 나중에 B라는 사람, A가 먼저 접수를 했는데 B라는 사람이 나중에 접수를 했는데 이 사람 먼저 등기를 완료해 줘버리면요. B가 먼저 선순위자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완료 시에 만약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등기관이었습니까? 등기의 순위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요. 등기가 완료가 되면은 권리변동의 효력은요. 이 접수시로 소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효력이죠. 등기 효력은 접수시로 이렇게 소급해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관이 그 순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첫 시간에요. 등기 기록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봤죠. 등기 기록에는요. 완료일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짜를 적었습니까? 접수일자를 적었죠. 접수일자. 이 접수일자를 적는 것은요. 이 접수일에 권리가 변동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접수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접수했느냐. 그 사람이 우선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날 접수가 됐으면 누가 우선되겠어요? 같은 날 접수가 되면은 그때는 제가 접수일자는 시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같은 날 접수하게 되면요.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 번호가 나온다는 거죠. 접수증에 줍니다. 접수증을 주고요. 이 접수증에요. 접수 번호가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접수 번호가 빠른 사람이 우선이 되겠죠. 같은 날 접수를 하게 되면. 오전에 접수한 사람이 오후에 접수한 사람보다는 접수 번호가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접수 번호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갑구나 을구의 기록을 할 때는요, 접수일자고 접수 번호를 적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권리의 순위, 권리가 충돌했을 때 순위를 나타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완료일을 적는 것이 아니라 접수일자를 적는다. 이것은 등기 효력은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가 완료되면 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 공부 정리할 때도요. 지적 정리도 어떻습니까? 정리가 됐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등기할 사항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등기 촉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와 지적 공부를 일치를 시켰고요. 또 등기에 지적이 정리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등기 촉탁 이외에도 지적이 정리됐다는 사실을 그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자, 등기가 완료가 되면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사후에 완료 후의 절차가 나옵니다. 완료 후의 절차로서, 자, 완료 후 절차로서요. 자, 새롭게 이제 갑액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권리자 을이 등장을 했죠. 자, 그러면은 갑이 최초로 갑 앞으로 등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갑한테 뭘 줬겠어요? 당신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당신이 권리자입니다. 라는 증명하는 정보로서 갑한테 등기필 정보를 줬겠죠. 그래서 그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할 경우에 갑의 등기필 정보를 제출을 해가지고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로 제공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권리자 을이 등장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을이 이제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자에게 어떻습니까? 이젠 당신이 권리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권리증을 줘야 되겠죠. 이 권리증을 우리는 등기필 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이제 을이 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 갑에게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할 때는 갑이 가지고 있는 걸 제공하는 것이고, 을 앞으로 등기가 완료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을에게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줘야 되겠죠. 새로운 권리자에게. 자, 그래서 등기필 정보, 새로운 권리자죠.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줍니다. 자, 새로운 권리자에게죠. 새로운 권리자에게. 권리자에게. 자,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등기가 이제 끝났으니까 등기 완료가 됐다는 등기 완료 이제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했으면요. 갑과 을 모두에게 등기 완료 이제 통지를 합니다. 등기가 끝났습니다라고. 자,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는 누구한테 하냐면요. 이 신청인 등에게 하겠죠. 신청인 등에게 통지를 하는데, 등기 완료 통지는 신청인 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지적 공부도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을로 소유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도 통지를 합니다. 지적소관청. 소유자 정리를 하도록 지적소관청에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할 것이고요. 또 소유자가 가장 먼저 변경되는 곳이 바로 등기부이기 때문에요. 자, 을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어떻습니까? 과세도 해야 되겠죠. 과세. 자, 새로운 만약에 증여였으면요, 증여세도 될 것이고, 과세해야 될 것이고, 매매를 원리로 이전 등기했으면 이제 양도소득세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무서장에게도, 세무서장 이런 사람에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가장 먼저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 등기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유자와 관련된 다른 관공서에 이제 등기 완료 통지도 다 하게 된다는 거죠. 신청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러면 이제 모든 등기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있는 내용을요,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252페이지 보시면 등기 신청 절차에서요, 신청 접수 이렇게 있는데요. 신청 접수 있는데, 이것만 보세요. 여기서 방문 신청, 전자 신청 나눠 가지고 있는데, 방문 신청, 전자 신청 나눌 필요 없이요. 그 전자 신청 부분에 이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요. 자, 보죠.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저장된 때. 방문 신청이든 전자 신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장이 되면은 접수된 걸로 봐요. 방문 신청은 이제 그 밑에 전산 직원들이 저장을 할 것이고, 전자 신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버립니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자, 등기 실행 절차 첫 번째는요, 먼저 접수를 하겠죠. 우리가 전자 신청이든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이 끝나게 되면요, 바로 어떻습니까? 접수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접수. 이 접수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되면은 그때 접수된 걸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거기에 맨 밑에 있는 거죠.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자, 등기를 마친 경우 밑에다가 우리 지금 체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적어주세요. 등기를 마쳤다 밑에다가 등기 완료라고 쓰시고요. 완료는 언제 완료되느냐? 식별번호가 부여됐을 때. 식별번호. 그러니까 등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식별번호가 부여됐을 때. 식별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은 바로 등기사무 처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바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좀 적어두시면 돼요.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완료가 된다는 거죠. 완료. 그래서 등기를 마친다는 것은 등기 완료를 말하고, 이것은 식별번호를 부여하면 완료된다. 식별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은 누가 등기 사무를 처리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등기는 어떻습니까? 완료가 되면은 접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것이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접수해가지고요, 거기 동그라미 3번만 보죠. 우리 등기법은 굉장히 그 양이 많고요,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업 시간 하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접수에서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요, 동일한 어떻습니까?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각이 어떻습니까? 같이 접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수 시각이 다르면은 이때는 다른 접수번호가 부여될 텐데 동시에 같이 일괄 신청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일괄 신청에 들어오면은 접수번호가 동일하게 부여가 됩니다. 일괄 신청 때로는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하니까요. 그럴 때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은 이제 접수가 되고요. 자, 그럼 접수가 됐으면은, 심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등기관의 조사, 그 다음에 양거리번 형식적 심사했는데요. 심사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양거리 2만 보시면 돼요. 이때 심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거죠. 형식적 심사. 서류 심사만 한다라는 거죠. 서류 심사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죠. 등기 신청 서류만 형식적인 심사를 한다. 형식적 심사 밑에다가요. 밑에다 실질적 심사 해가지고 틀렸다라고 실질적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죠.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거죠. 형식적 심사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른쪽에 양가로 4번을 보죠. 심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정을 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정을 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완하여 정정하라고 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부터 보죠. 자, 오른쪽에 양가로 4번 보시면은 등기관은 각하 사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청 자체가요, 실행할 수 없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요, 각하를 해야 돼요. 실행을 거부해야 되는데,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자, 보정될 수 있는 경우, 거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보정에만 동그라미 치셔도 되는 거고요. 자, 보정이 가능하다. 보완하여 정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때로는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면 그냥 각하해야 되는데, 보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보정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그 다음 날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게 되면요. 보정이 됐으니까 이때는 등기를 실행하게 된다. 보정을 안 하면은 여전히 이제 그때는 각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정했을 때는 각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정을 명령하는 방법인데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세 번째 줄만 보죠. 세 번째 줄. 그죠? 보시면요. 중간 보시면요. 보정 통지는 구두 동그라미, 전화 동그라미, 모사 전송.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화로 해도 되고요. 구두로, 이거 빠졌는데요. 보정을 명할 수도 있고요. 모사 전송이라는 건 팩스밀이에요. 팩스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정을 명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다음 줄을 보시면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요. 구두로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가능하고 모사전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해요. 전자우편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자신청했을 때는 이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우편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문신청 같은 경우는요. 위에 있는 보정통지는 구두, 전화, 모사전송은 그러니까 방문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밑에 전자신청을 했을 때도 이렇게도 가능하고 다만 또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방문신청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 되겠죠. 자, 보정의 이제 이행인데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보정하는 방법은요. 당사자가 방문 신청을 했을 때는요. 직접 와가지고 보정을 해야 돼요. 자기들이 방문 신청을 했을 때는 직접 이 사람이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직접 와서 부족한 것을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자 신청은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정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즉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가지고 보정을 해야 되는 거고 방문 신청을 했을 때는 직접 방문해가지고 보정을 한다. 자, 이거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보정을 할 때요. 자격자 대리인이 만약에 등기 신청을 할 때요. 자격자 대리인에게 등기를 맡겼을 때는 자격자 대리인이 와서요.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와서 신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밑에 사무원이 와서 신청을 하죠. 그래서 사무원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법무사 등, 여기서 법무사 등이라는 것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격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관이 와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정도 사무관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관 등이 출석해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전자신청에 의한 보정은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다. 그러니까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정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보정은요. 반드시 등기관에 면전에서 해야 한다. 여기까지는요. 뒤에 있는 보정은요. 방문신청의 경우를 말해요. 방문신청.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요. 자,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신청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방문신청은 어떻습니까? 직접 방문하여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방문하여 보정할 때는 등기관 면전에서 하라는 거죠. 그 밑에다 방문신청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방문신청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면전에서 보정을 하고,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 전자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송신을 했기 때문에 보정도 전자적으로 해야 돼요. 전자적으로. 그러니까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정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이제 보정할 수가 있다. 보정 방법은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신청할 때 사무원이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자 대리인 같은 경우는 사무원이 와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보정도 사무원이 할 수 있다. 즉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보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자, 등기를 신청한 다음에 이 사람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이에요. 자, 완료하기 전이라면 이때까지는 등기를 아직 완료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신청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것,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우리는 취하라고 해요.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취하는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완료돼 버리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취하를 할 수 없고요. 아직 완료되기 전. 우리가 보통 철회라는 의미는요,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것인데, 철회라는 것은요,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것을 우리는 철회라고 해요. 일단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 효력을 없었던 것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취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철회라는 것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거예요. 자, 등기 효력은 어떻게 해야 발생합니까? 일단 완료가 돼야 되죠. 완료가 됐을 때 그 효력이 이제 접수시로 소급한다는 거예요. 접수시로 소급할 효력이 발생하려면 일단 완료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완료가 돼야 이제 일단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걸 철회라고 하니까 완료 전에만 철회, 즉 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요, 취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등기 신청의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후 이를 이제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철회하는 걸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럼 반가로 1번에 등기 신청을 취할 수 있는 자는요, 그 신청인들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취할 수 있는데, 다만요, 등기 신청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취하는 경우에는요, 자, 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취하에 대한 대리권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 대리권이 있어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등기 딱 신청하는 순간 대리권은 이제 그 미션이 완료된 거죠. 자기의 대리권 대리행위가 이제 끝났죠. 끝났으니까요, 신청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에 대한 대리권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하기 때문에 나중에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요, 취하할 수 있는 대리권을 다시 부여받아야 돼요. 즉,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 대리권 안에 당연히 취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취하할 때는 취하에 대한 대리권을 다시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등기 신청에 등기고리자 등기무죄 공동신청에 의했어요. 또는 어떤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해 가지고 등기를 신청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취하도요, 취하도 공동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이루어졌으면 취하도 공동으로 해야 되고, 쌍방을 대리해서 대리인이 신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도 취하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요, 두 사람 모두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공동으로 신청한 것은 취하도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 등기 신청의 취하도 어떻습니까? 공동으로 하거나 쌍방으로부터 특별수권, 취하의 특별수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일방, 그러니까 쌍방 대리 같은 경우에 일방만에 의해서 취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반가로 2번 보시면 취하의 시기는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자, 등기가 완료 전까지 할 수 있다. 완료가 바로 등기를 마치는 것을 우리는 등기 완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료 전까지,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취하는 방법인데, 밑에 이것은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방문 신청을 했을 때는요, 방문해서 취하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청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신청했을 때는 방문해서 그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고, 전자 신청을 했을 때는요, 다시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내가 신청했던 전자 신청이 있겠죠. 거기를 그냥 취하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취하의 방식도 신청 방법과 동일하다. 그래서 방문 신청은요, 출석해서 취하서를 제출하고요. 전자 신청 같은 경우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취하 정보를 전자민서로 등기소에 송신한다는 거죠. 자, 송신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할 때 로그인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전자신청 같은 경우. 그러면 취하할 때도 어떻습니까? 로그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하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한다. 송신 밑에다가요. 송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돼요. 로그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취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취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4번 보시면요. 4번 보시면 이거 취하 관련해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취하를 할 때요. 취하를 할 때. 자, 등기관이 이제 신청한 다음에 아직 실행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취하. 지금 취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토지와 Y 건물 두 개를 일괄 신청을 했다고 해보죠. 자, 둘 다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하면 어떻습니까?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괄 신청을 했어요. 물론 따로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로따로 신청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취하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이거는 따로 취하고 이건 따로 취하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 신청할 때 이걸 일괄 신청을 했어요. 일괄 신청.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하면 일괄 신청. 즉, 한 장의 신청서로요. 일괄하여 신청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장의 신청서를 일괄 신청한 이후에 그런 경우에도 부동산 하나만 따로 취하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자, 일괄 신청했으니까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반가로 4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중간중이에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신청을 일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 자, 동일한 신청서로 신청했다는 것이 바로 일괄 신청을 했다는 거죠. 따로따로 신청했을 때는 따로따로 얼마든지 취하가 가능할 텐데, 이렇게 일괄 신청했을 경우에 그중 일부 부동산만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등기 실행 절차와 관련돼서 접수, 심사, 그 다음에 우리 취하까지 했고요. 자, 넘기시면은 이제 반가로 5번이죠. 만약 심사하는 과정에서요, 보정을 명했는데 다음날까지 보정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보정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뭐 처음부터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뭐 보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등기를 처음부터 이거는 실행할 수 없는 등기 신청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실행을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각하라고 하는 거죠. 각하. 자, 각하가 나옵니다. 자, 실행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각하입니다. 각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각하하게 됩니다. 자, 보죠. 자, 등기관은요, 등기 각하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실행 거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실행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심사를 통해서 각하 사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각하 사유가 없으면 등기를 실행하게 되겠죠. 각하 사유가 없으면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등기부에 이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실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록을 거부하는 것은 이제 각하라고 하는 거죠. 각하. 자, 등기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이유를 적어요. 각하를 할 때는 왜 각하라는 이제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이유를 적은 결정에다 체크하시고요. 각하해야 된다라는 거죠. 각하해야 된다. 위에다가 각하는요, 방문 신청이든 아니면은 전자신청이든 동일한 방법을 합니다. 다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각하서를요, 통지를 해줘야 돼요. 통지를 다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각하는 가장 불리한 처분이 되는 거죠.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해버렸으니까 돈 수수료 내면서 어떻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각하가 돼버렸으니까 가장 불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왜 각하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정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 테니까 이유를 반드시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서 이제 각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함부로 등기관이 각하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우리 법에서는 각하 사유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각하 실행 거부 쓴 다음에 우리 법에요, 29조 부동산 등기법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각하 사유들을 쭉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쭉 규정해놓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쭉 규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된 내용을 보면은 총 11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11가지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1호부터 해가지고요, 반가를 해서 1호부터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11호까지 있죠. 258페이지. 그래서 1호, 각하 사유가 있습니다. 2호, 그 다음에 3호,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11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1호하고 2호가 특히 중요해요. 자, 1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건이 그 등기소에 관할이 아닌 경우 이렇게 죠. 관할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관할 위반이라는 거죠. 관할 위반. 관할 위반이라는 것은요, 등기를 우리는 할 수 없고요. 등기소마다 관할이 있어가지고요, 부동산 소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할이 나뉘어 있어가지고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만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부동산을 대전 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요, 대전에서는 인천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할 관할이 없어요.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정말로 매매가 있었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 부동산이 인천에 있으면요, 대전에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실행을 거부하겠죠. 이거는 인천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돌려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관할 위반이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예요. 사건이 등기할 수 아닌 경우라는 것은 여기서 사건은 신청을 말합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등기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등기사항을 위반했어요.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등기 신청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동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 저게 만약 토지가 아니라요,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매매한 다음에 이거 등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동산은 처음부터 등기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또는 을이 저 토지에 대해서 어떤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유치권을 취득했으니까 유치권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유치권은 없습니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할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부동산에서 대전에 있는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해 왔는데 이건 애초에 등기할 수 없는 유치권, 점유권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요, 애초에 처음부터 등기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특히 1호하고 2호 관할 위반, 등기사항 위반 이 두 가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관할이 없을 때요, 관할이 아닌 경우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기타 절차 위반 보시면 돼요. 기타 절차 위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3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밑에 3호 보시면 신청이 권한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권한 없는 자,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신청했다는 거죠. 무권 대리. 이런 거예요. 무권 대리 신청하면 어떻습니까? 등기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9 보시면은요,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필 정보라든지요,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서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첨부 서면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그 절차를 위반하여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등기법을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법을 위반해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다 각하사유가 해당된다. 근데 그 각하사유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호와 2호인데 특히 2호가 중요합니다. 2호가 중요해요. 2호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냐면요. 자, 보죠. 다시 앞으로 와서요. 256페이지 보시면 특히 2호, 반가르 2번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면 그 등기 신청 취지 자체, 취지라는 거 결론이에요. 등기 신청한 결론. 그 취지가요, 법률상 허용할 수 없으면 명백한 경우예요.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특히 2호. 그러면 어떤 것이 등기사항 위반이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등기사항 위반은요, 이것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다룹니다. 우리가 처음에 등기사항 이야기할 때 이런 거 했었죠. 등기는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절차가 있는 것이고, 민법에서 등기할 수 없도록 하면은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사항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는요, 민법에서 정해지는 거죠. 민법. 그러니까 민법에서 정해진 등기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1부터요. 동그라미 이제 10번까지 있는데 이건 다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이에요. 하나하나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또는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했다는 거죠.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동산.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라는 것은 유치권, 점유권 이런 게 되겠죠. 자, 이런 것에 대한 등기 신청이 들어왔어요. 자, 이 내용은요, 페이지만 적어 놓으세요. 168페이지를 보죠. 168. 우리가 168페이지를요,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나중에 심화 강의 시간에 한다라고 했는데, 자, 요 내용이에요.
자, 168페이지 보시면요. 등기 대상, 등기 사항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오른쪽에는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왼쪽에 있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요. 이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각할해서는 안 되지만은 오른쪽에 등기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각할을 합니다. 각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은요,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 할게요. 이것은 뭐 집합 건물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심화 강의 시간 할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또 단순한 암기하는 내용이니까 심화 강의 시간 하고요. 그 다음 맨 하단에 보시면 등기 대상인 권리,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있죠. 왼쪽에 두 개 있는 것은요, 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고 오른쪽이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인데 대표적인 것이 뭐 점유권. 오른쪽에 질권이 있는데 이것은 동산질권을 말합니다. 동산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산질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점유권, 유치권이죠.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할 수가 없고 동산에 대한 질권은 등기할 수 없고요. 분묘기지권 이런 건 분묘란 어떻습니까?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죠. 분묘들은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것이고요. 분묘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공식인을 하는 거죠. 하나의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는 게 아닙니다. 특수지역권은 이제 인여권을 말하는 거죠. 인여권.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지역권만 인정하지 인여권, 인간의 편의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여권을 말하는데 인여권은 우리 민법에서 등기할 수 없어요. 우리 민법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등기할 수 없는 거죠. 자, 민법상 내용이죠. 민법상 내용. 그 다음에요. 16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있는 거 참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자, 등기 사항과 관련돼서요. 상단에 있는 거 요거 조금 이따 계속 우리가 나오게 될 텐데 이걸 먼저 보죠.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의 일부가 있고요. 부동산의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요. 토지나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 권리의 일부예요.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권리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소유권 이렇게 되죠. 소유권, 뭐 저당권 이런 건 권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구별할 수 있죠. 토지나 건물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유권이나 저당권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죠.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권리라고 하는 거죠. 권리. 그러니까 권리의 일부하고요. 부동산 일부는 구별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 일부 그러면 토지를 예를 들면요. 여기에 100번지 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100번지 토지. 그래서 이 100번지 토지에 여기 일부를 말하는 거죠. 일부. 이거는 부동산의 일부가 되는 거고요. 권리의 일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권리의 일부. 만약에 이 토지를 갑을병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5분의 3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5분의 1을. 이렇게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5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체 토지 소유권의 5분의 3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권리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지분을 말하는 거죠. 지분. 자, 그러면 지분에 대하여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일부는요, 한 필지 일부예요. 한 필지 일부. 한 필지 일부는 어떻습니까?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만약에 100번지 일부를 만약 처분하고 싶으면 먼저 분필을 해야 되는 거죠. 분필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100의 1번지를 만들면 100의 1번지 전부가 되니까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100번지 상태에서 일부요. 분필되지 않은 부동산 자체의 일부는 어떻습니까?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죠. 자,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소유권 등기는 크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소유권 등기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분필하기 전에는요, 부동산 일부이면 어떻습니까? 매매 안 된다는 거죠. 일부만 매매 안 돼요. 자, 매매가 안 된다는 것은요, 매매의 특수한 형태인 경매도 안 되겠죠. 경매한다는 것은요, 이 부분만 따로 경매한다는 것이요. 경매한다는 건 처분한다는 것이 되겠죠. 한 필지 일부는요, 처분이 안 돼요. 경매를 통해서 처분도 안 된다는 거죠. 매매의 일종의 경매도 안 되는 거죠. 자, 경매가 안 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 있습니까? 담보권 설정도 안 된다. 즉, 저당권도 안 된다는 거죠.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경매하에서 우선 변제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경매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저당권 등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는 소유권도 안 되고 저당권도 안 되는 거예요.
단 부동산의 일부는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건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어떻습니까? 처분은 안 된다는 거죠. 처분은 안 되지만은 이 부분만 사용만 하는 건 가능해요. 즉 용익권은 가능하다는 거죠. 용익권. 그래 용익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채권이지만은 이제 용익권으로서 임차권이 있죠. 그래서 용익권은 가능합니다. 용익권.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되는 것은요, 오로지 용익권만 가능합니다. 자,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용익권만 오로지 가능하다. 자, 그래서요, 거기 169페이지 상단 보면은요,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자, 모든 권리가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 두 번째 칸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은 유일하게 용익권 뿐입니다. 용익권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는 용익권만 가능하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분. 소유권 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지분 5분의 3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처분할 수 있죠. 자기 5분의 1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처분할 수 있죠. 자, 전체에 대해서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소유권 등기,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는 보존 등기고요. 매매 가능합니까? 매매 가능하다는 거죠. 매매 가능해요. 그렇죠. 매매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죠. 지분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자, 매매가 가능하면 뭐겠습니까? 경매도 가능한 거죠. 경매. 그러니까 경매 어떻습니까? 5분의 3만 담보를 잡고 있다가 경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경매가 가능하다는 건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당권도 가능하다는 거죠. 경매가 가능하니까 저당권 등기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보존 등기는 좀 다릅니다. 보존 등기는 최초의 보존 등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최초의 보존 등기 할 때 세 사람이요 돈을 줘가지고 5억짜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 3억, 1억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이 부동산은 이제 토지에 대해서 5분의 3, 5분의 1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자기 지분만요, 갑이라는 사람이 5분의 3 자기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은 등기부에 어떻습니까? 나머지 5분의 1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요, 처초에 하는 보존 등기는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을 5분의 1, 병 5분의 1도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보존 등기는요, 이럴 때는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됩니다.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지분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만은 안 돼요. 지분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럼 이전 등기는 매매나 경매는 어떻습니까? 지분만 가능하다는 거죠. 지분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전 등기 중에서도 만약에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 등기요, 이건 좀 다릅니다.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에 다 소유자였어요. 단독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해가지고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갑에게는 자식이 A, B, C 세 사람이 있어가지고 상속인은 배우자는 없고 세 명이 공동 상속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A가요 자기의 3분의 1만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이니까 여기다 상속이라고 쓰겠죠. 상속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요, 자, A가 3분의 1은 A가 소유하는데 3분의 2는 누가 소유하는지가 등기부에 전혀 안 나타나죠.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을 했으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 3분의 2가 안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매매가 됐으면 좀 다르죠. 여기가 매매였어요. 매매면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3분의 1만 처분할 수 있죠.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3분의 1만 A한테 처분을 하게 되면 3분의 2는 누가 소유해요? 갑이 소유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3분의 1만 팔았으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갑이 소유하는 거예요. 즉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하게 되면 3분의 2는 갑이 소유한다는 게 보이잖아요. 보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었으면 어떻습니까? 상속이었으면 이야기가 다르죠. 상속이면은 갑이 사망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만 써버리면은 도대체 3분의 2는 누가 소유하는지가 등기부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요, 상속 등기는요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지분만 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자기 지분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상속 등기가 또 나옵니다. 상속 등기는요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지분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저당권 등기는 가능한데 용익권 등기는 어디 아니야? 용익권.
자, 용의권 등기는요. 용의권 등기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게 가능하냐예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A한테만 5분의 3에 대해서 A한테만 전세권 설정 이렇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세를 내주면 어떻습니까? 전부를 사용하는 거죠. 5분의 3을 사용하는 것과 전부를 사용하는 것과 100분의 1을 사용하는 건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걸 5분의 1만 사용해라. 책을 5분의 1만 사용해라. 어떻게 5분의 1만 사용합니까? 책을 100분의 1만 사용해라. 100분의 1만 어떻게 사용해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1을 사용하든 100분의 1을 사용하든 1000분의 1을 사용하든 전부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 지분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사용을 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지 지분에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 이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3은 A한테 전세 주고 그 다음 2 한 다음에 B 앞으로 5분의 2를 저 전세 주고요. 이런 것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분에 따른 용의권 설정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는 가능해요. A한테 5분의 3, 만약에 5억이 전세금이면 A가 3억 전세금을 내고요. B라는 사람이 2억 전세금을 내서 A와 B가 어떻습니까?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을 준공동 소유하게 되는 거죠. 준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죠. 전세권을 준공유하게 되는 거죠. 뭐예요? 이거는 전세권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됐죠. 5분의 3, 5분의 2니까 전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용의권은 성질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일부 지분, 그러니까 지분이죠. 지분만에 대한 용의권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분에 대해서 되는 건 없습니까? 지분에 대해서 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되는 것은 용의권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분에 대해서 되는 것은요, 지분에 대해서는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다 되고 안 되는 것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존 등기, 지분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중에서는 상속 등기만 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의권 등기가 지분에 대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하고 우리가 부동산 일부하고 지분을 뒤집어서 보면 돼요. 자, 부동산 일부는 민법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일부는 오로지 용의권만 된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저당권은 안 된다. 그럼 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되고요.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안 되니까 용의권은 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지분에 대해서. 자, 이거 뒤집어 놓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과 관련돼서요. 부동산 일부는 소유권은 안 되지만은 소유권과 관련돼서 보존 등기가 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이전 등기 중에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만 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 자, 이거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용의권 등기만 지분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보, 상, 용 이렇게 해서 두 문자로 외우세요. 그래서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용의권 등기는 이 세 가지는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되고요. 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다 안 되고 용의권만 된다. 여기는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의권만 된다. 그리고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게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용의권 등기는 안 된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당권은 되죠. 맨 오른쪽에. 저당권은 돼요. 그러나 용의권은 안 되죠. 용의권은. 그리고 보존 등기는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된다고 돼 있는데요. 밑에다가요. 일반적으로 됩니다. 일반적으로 되지만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상속 등기 쓴 다음에 가입해 주시면 돼요. 상속 등기만 이전 등기 중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중에서 일반적으로 다 되지만 상속 등기는 안 돼요. 그럼 밑에다 적으면 되겠죠.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되지만은 상속 등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용의권 등기 안 된다. 저당권만 되는 거죠. 자, 요 내용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와가지고요. 다시 오셔서 256페이지 보시면요. 256페이지 보시면 1번, 동그라미 1번에 했죠. 등기의 능력이 없는 물건,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를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각하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 보죠. 자,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보통 여기서 법령이라는 건 민법입니다. 민법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서요, 공유물 여러분이 공유물 분할할 때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5년의 범위 내에서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 5년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요 10년의 기간으로 해서 공유물 금지 특약 등기 좀 해주세요 왔다는 거죠. 민법에 허용되지 않는 거죠. 민법에 허용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각하가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여러분이 집합건물법, 민사특별법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사유권의 분리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되는 내용을 신청했으니까 또 이것도 등기해 줄 수 없죠. 다 민법, 민사특별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농지, 농지에 대해서는요. 우리 민법에서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어요. 농지에 지상권, 지역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세권만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등기 신청이니까 안 될 것이고요. 5번 보시면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어떻습니까? 부종성, 수반성이 있는 거죠. 언제나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데 따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등기가 안 되겠죠. 다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6번 보시면 방금 했던 게 나옵니다. 자, 일부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 안 된다고 했죠. 상속 등기, 용의권 등기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부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했다든지. 자, 7번 보시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속 등기는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용의권도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요. 10번 보시면요.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 밖에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해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여기다 써놓으면 돼요. 지분에 대한 용의권 등기 신청. 지분에 대한 용의권.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안 된다. 지분에 대한 용의권 써놓으면 되겠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지분에 대한 용의권. 그러니까 보존 등기 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상속 등기 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용의권도 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 이거 따로 없고요. 그냥 10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죠. 9번 보시면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 중복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각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8번 보시면요.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실행해야 될 등기. 대표적인 것이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압류.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요. 가처분 등기는요. 이것은 법원에서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이것은 오로지 법원의 촉탁에서만 이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촉탁에서만 가능한 실행할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거는 뭐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등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다 각하를 한다는 거죠. 자,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다 민법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요 이런 경우는 각하를 한다는 겁니다. 각하. 특히 각하 사유 여기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 각하 사유는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넘기시고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259페이지 간단하게 지금 간단한 내용만 보죠. 양가로 6번 보시면요.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를 했어요. 요것은 간단하게 보죠. 간단하게. 자, 방가로 1번에요. 등기법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 1호와 2호를 위반했을 경우. 그 다음에 밑에 방가로 2번 보시면요. 부동산 등기법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이게 구별해서 보게 되는데요. 구별해서 보게 되는데. 자, 우리 예전에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은요. 절차라고 하는 것은 실체관계 부합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실체관계 부합시키는 걸 목적으로 해서 그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비록 위반을 하긴 했지만요. 결과적으로 실체관계 부합해버리면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버리면요. 굳이 그 등기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런 경우는요. 유효가 돼버립니다.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에서 등기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요. 비록 무권 대리인 신청했지만 또 실체관계 부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있었고요. 등기만 무권 대리인이 한 것이지 매매가 있었고 소유권 이전 의사가 서로 있었다면요. 그러면 그 실체관계에 부합해버리는 거죠. 대리인에게 대리권만 없었어요. 진정한 대리권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권 없는 자가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효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대리권 있는 자가 다시 신청하게 되면 똑같은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이제 위법이에요. 위법 같은 경우는 실체관계 부합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 부합하면요. 이 등기를 유효라고 봅니다. 옆에다 쓰시면 돼요. 3호 이하부터, 그러니까 방가로 2번에서요. 3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옆에다 쓰세요. 이렇게.
옆에다 그냥 쓰시는 게 나와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비로소 무효가 되고요. 일단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등기관이 절차에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없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저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 해서는 안 되는 등기가 돼가지고 손해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3자 이런 사람이에요. 제3자 이런 사람들이요. 이해관계된 사람이 직권으로 말소하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없어요.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을 말소해달라고 이의 신청할 수 없죠. 그래서 만약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만약에 다투어지게 되면요. 결국 소송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다. 다툴 수 있어요. 소송은 가능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 안 되고 말소하라는 이의 신청도 안 되고 결국 소송으로 제기해서요. 실체관계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1호와 2호는요. 반가를 1번 옆에다 쓰시면 돼요. 1호와 2호는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 실체관계 이렇게 쓰면 돼요. 부합 불문하고요. 이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라고요. 부합을 불문한다는 거 이런 거예요. 만약에 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해서 동산에 등기가 됐어요. 정말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동산은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또 만약에 유치권자 앞으로 유치권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체관계는 부합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유치권은 등기할 수가 없죠.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를 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그런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 인천에 있는 부동산인데요. 대전에 있는 사람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등기할 수 없는 사람이 등기를 했다는 거죠. 또는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등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등기부 자체를 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 유치권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부를 딱 펴봤더니 실체관계 정말로 그 사람이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무조건 잘못된 등기예요. 잘못된 등기잖아요. 유치권이나 점유권 등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무조건 잘못된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관 이걸 발견했으면 어떻습니까? 유치권에 관한 등기가 돼 있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할 수 없는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다 직권으로 말소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요. 제3자도 어떻습니까? 제3자도. 이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건 말소해야지라고 해서 제3자가 먼저 발견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소해야지 왜 등기가 돼 있냐 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의 신청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만 적어두시면 돼요. 이렇게만 옆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1호와 2호 유반은 이것은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등기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부합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 무효가 되고 이런 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발견하면 말소하고 등기관이 보기 전에 먼저 제3자가 발견했으면 직권 말소하라고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의 신청에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하고 좀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1호 이유하고 3호 이하를 좀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후의 조치인데, 자, 이것은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완료의 절차는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등기 절차의 큰 흐름이요.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까지 한 것이고요. 만약 각하 사유가 없으면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제 기록하는 것이고, 기록이 다 끝나면 이제 완료가 된다는 거죠. 완료는 언제 된다고요? 식별번호를 이제 부여할 때. 등기관마다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부여하면 완료가 되는 거죠. 뭐 완료가 됐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완료 후의 절차가 있다는 거죠. 완료의 절차로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주고 또 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신청인이라든지 뭐 지적소관청이나 세무서장에게 통지해둔 절차, 맨 마지막 절차인데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